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예, 제가 멍 때리고 있었어요 지금. 저 초심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요. 저희 1화 때도 네. 살짝 그 딜레이 있으셨던 게 그래서 초심을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심을 찾으시려나 보다. 하심, 이거. 역시 하심과 항심을. 근데 이런 쪽으로 하심되면 안 되는데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 오늘 그만큼 네.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많고 네. 생각을 정리시키고 이렇게 할 게 많습니다. 와. 오늘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장정인데요. 예. 저희가 고미숙 작가님 맞습니다. 저번 주에는 호모 쿵푸스였고요. 예. 공부법이었죠. 이번 예. 주는 보이는 것처럼 호모 에로스입니다. 맞습니다. 사랑과 연애의 달인. 네. 근데 사실 공부와 사랑이라는 거는 이 삶, 인생에서 절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의도하신 바가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두 가지죠. 네, 그거를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학교에서 뭐 공부를 배우는 거야 당연한데 사랑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40대가 넘어가도 뭐 60대가 되어도 사랑 고민은 끝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우는 뭐 불륜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거는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내 평생을 옥죄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보통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게 뭐 드라마나 웹툰 뭐 이런 소설 그런 거에서 배우고 아니면 진짜 뭐 선배들의 조언이나 친구들의 그런 썰 같은 걸로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책도 솔직히 이제 이런 책이 아니라 보통 뭐 자기계발서 네. 여자들은 이렇다더라, 네. 남성들은 이렇다더라 이런 거 위주로 화술이죠. 그런 네. 작업법 같은 거 이런 걸로 배우는데 유튜브에도 거의 뭐 이제 연애 기술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막 다 꼬시는 기술 이런 건데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제가 드디어 이제 연애라는 걸 제대로 배웠구나. 제가 이 책을 한 지금 2번, 3번째가 보긴 하는데 연애를 그동안 제가 좀 너무 많이 어설펐던 것 같고 이제 이 책대로만 내가 연애를 해도 연애를 잘할 수 있겠다는 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예. 일단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던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죠. 워낙 유명하죠. 네, 프로이트 학파에서 또 분파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예. 정신분석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그 되게 정신분석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텍스트 같은 형태가 아니고 막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방대한 분량 중에서 딱 한 줄만 가져가면 된다 봐요. 그 책에서. 네. 사랑은 기술이다. 이 사랑은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사랑이라는 거는 태도다. 사랑이라는 건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고민숙 작가님 오늘 책에도 다 나옵니다만 네. 사랑을 보통 그냥 주어지는 것,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맞아. 근데 그 에리 프롬과 고민숙 작가님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게 사랑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읽는 게 정말 좋긴 하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되게 하기 좋더라고요. 저도 더 쉽게 참 잘 썼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쉽게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저도 누군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보시면 된다. 진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 문제점부터 해결책까지 다 나와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민숙 작가님의 매력을 넣었었던 부분이 두 번째는 이제 고전의 지혜 플러스 불가사상을 되게 잘 엮어서 맞습니다. 사랑과 이런 관점들을 좀 넣으신 되게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제가 한 8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읽다 보면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예. 그냥 한번 짚고 가볼게요. 네. 첫 번째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있으면 일단 나로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주체성이죠. 주체성.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냥 축복이다. 이 자세. 세 번째는 사랑은 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삶에 대한 태도다. 네 번째는
시절 인연을 받아들여라. 아, 그 단어. 네, 너무 좋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 진짜 중요해요. 네. 다섯 번째는 내가 못난 사람을 만약 만났다. 그러니까 음.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났다. 네. 그럴 때는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한 욕망은 뭐였을까? 맞아. 이거를 되돌아봐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근데 진짜 인상 깊은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나의 어떠한 욕망의 근원이 그 사람한테 끌리게 하였는가. 맞아. 여섯 번째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차이거나 차거나 이런 이분법은 무의미하다. 헤어져도 우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일곱 번째, 이별의 고통은 당연한 거다. 고통을 불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배워서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거를 이제 2번 봤는데 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을까? 전달하는 건 둘째치고 제가 일단은 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책 읽었던 서양 철학사를 어떻게 공부했던 걸 떠올려 봤어요. 근데 거기 저희가 좀 자주 다뤘던 게 전제. 철학자마다 전제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럼 이 책의 전제는 뭘까? 좀 고민하면서 좀 봤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최대한 저는 전제 위주로 전제는 어떤 문장일 수 있겠죠. 네. 어떤 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그래서 요 전제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겠다.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저는 좀 얘기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예. 재밌겠네요. 어쨌든 그 사랑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남녀노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꼭 한 번쯤은 배워야 될 관점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사랑의 책 네. 연애의 달인 호모 에로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초판 머릿말 여기 7쪽에 있는 문장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 고미숙 작가님이 2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고전 평론가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코민주의자. 코민은 이제 공동체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는 그럼 이제 사랑에 대한 책을 지금부터 이제 자기가 쓰고 그 화두를 갖고 이제 자기가 고민을 할 건데 이 2가지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기가 해답을 내려보겠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질문들이 고전 평론가로서는 그러니까 붓다의 수행이 사랑의 문법으로 변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자의 인과 에로스는 어떤 관계지? 동의보감의 양생수를 사랑의 테크닉으로 활용한다면 등등. 야, 이게 이분의 내공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코민주의자로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랑과 성의 윤리적 배치란 과연 어떤 것일까? 탈주와 전복이라는 그 공동체의 비전과 그것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각자 자기의 지향점이 있으실 거야,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거야말로 일관성이다. 이제 일관성 있는 게 자기의 직업과 그리고 삶과 사유가 일치하는 네. 따로따로 가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가는. 그렇죠. 자기 맥락에 맞는 답을 찾아야 된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고민숙 작가님이 내리신 나름대로 사랑의 어떤 이론들 그런 결과물인데 우리는 이제 저는 저만의 해답을 찾고 요님도 요님만의 해답을 이제 평생에 걸쳐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 평론가답게 진짜 이 실제로 진짜 붓다의 거기서 가져오고 또 이렇게 다 진짜 그 책에서 다 가져오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 이분은. 그걸 전 담고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 프롤로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요. 네. 목차는 오늘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부부터 갈 건데 큰 목차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1부는 오만과 편견, 사랑과 성에 대한 2부 청춘의 덫, 국가와 가족, 학교, 그리고 쇼핑몰 3부 청춘이여 욕망하라 4부 에로스와 운명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부는 그 어떻게 보면 기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 근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네. 하고, 그다음에 3, 4부는 대안적인 그 삶을 제시해 주는 거죠. 대안적인 사랑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프롤로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태제. 이 태제가 그 해겔의 정립이었죠? 태제, 진태제, 안티태제였나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냥 명제라고 봐도 괜찮을 것 명제도 같아요. 맞겠네요. 하나하나에 그 태제 1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나다. 그 복수혈전의 멜로적 공식구, 그러니까 그 멜로드라마던가 영화에 특히나 복수하는 멜로드라마 같은 거죠. 네. 이런 공식적인 흐름에는 항상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아무리 심한 배신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애초 모든 사건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 맞습니다. 이게 참 뼈아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날 버렸어, 나를 배신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원인이 모조리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원인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원리가 진짜 왜 중요하냐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제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저도 한때 좀 그랬었고. 근데 일이 꼬이고 잘못되고 그런 것도 어쨌든 내가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내가 그걸 한 거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내가 그 행동을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나를 쏙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서 제가 공동체 했을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왜 너는 그러니까 주체가 되라는 거죠.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죠. 네가 사랑을 한 거잖아. 그럼 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잖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자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언제나 대상의 문제로 환원한다. 이게 또 에리프롬 문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거기서 에리프롬 문장과 유사한 게 있으면 제가 또 짚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파트만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에 실패한 건 대상을 잘못 골랐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사랑을 제대로 못 해본 건 이상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런 사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 공감 가고 그 에리프롬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사랑의 기술이 없으면서 그 이상형이 아직 오지 않고 적절한 상대가 오지 않아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치 그림 그리는 테크닉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좋은 배경만 보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히말라야만 가면 그림 잘 그릴 수 있어. 무슨 뭐 베르사유를 가면 나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텐데 지금 오브제가 좋지 않아서 배경이 좋지 않아서야라고 하는 멍청이들과 같다. 약간 이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만 잘 고르면 만사형통이다. 사랑에 실패한 거는 대상이 잘못 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는 건 이상형이 안 만나줘서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내 기술의 탓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 핑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과 그 상대와 나 이거를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다. 내가 그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면서 그 사람도 나를 동시에 사랑했고 어쨌든 같이 이루어지는 사태잖아요. 너무 공감돼요. 근데 따로따로 이제 그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상대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이기주의. 그리고 노동이나 거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그리고 태제 두 번째는 실현은 행운이다. 이 자본과 상품의 코스 이 패턴으로부터 탈피해야만 맞습니다. 비로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나의 욕망을 자본의 프레임에 구겨 넣으려고 한다면 가차없이 결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공감 가는 게 사실 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아주 공감 가더라고요. 내 욕망을 그 자본의 프레임에 구겨 넣는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자본화하여 보는 측면이 많다라고 하면은 가차없이 버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 상대방한테. 그러면 보통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망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전제로 깔았던 말씀이 이 탈피하지 않으면 이 자본과 상품의
그 패턴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운명적 사랑을 못한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공감 갈 거예요. 이거 연애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런 연애는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프레임 자체가 내가 이제 오늘 뭐 10,000원짜리 샀으면 10,000원짜리 식사를 샀으면 너는 커피를 10,000원짜리 사. 이거 어떻게 보면 교환이고 거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어느 관계를 해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이 야 내가 너 지금 이제 대학교까지 보내줬는데 다 결산하면 한 1억 정도 너한테 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그 정도 돈을 줘야 돼.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무의식 중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 좀 그렇죠. 보상 심리 같은 거. 얘가 좀 좋은 대학에 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는. 이건 일종의 거래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게 좀 뭐랄까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분도 있을 텐데 혹은 이제 앞으로 생기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다고 하면서 나한테 과한 그 선물들을 주는 것도 받는 사람도 되게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지만 애정의 선물이니까 받긴 받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내가 좋으니까 주는 거야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항상 그게 약간 와일드 카드가 돼버려요. 그 싸우고 나서. 그게 서로 무의식 중에 있어요. 내가 이만큼 줬잖아. 그렇죠. 그게 인간의 그 내면에 가장 연애를 하면 그 김어준 총수가 했던 말이 연애를 많이 해라. 왜냐면 연애는 내가 얼마나 치졸한지 볼 수 있는 거다. 맞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싸울 때면 내가 얼마나 서로 치졸한지가 나와요. 그럼 그때 그 와일드 카드를 써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근데 피해자가 돼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거. 이것도 탈피해야 됩니다. 그냥 그럴 때 그냥 뿌리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주고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식한테 뭐 수백만 원짜리 사주고도 그냥 안 좋은 것처럼 잊어버리면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자식이 원치 않았는데 어머 우리 애 너무 예쁘니까 야 넌 이런 향수 써야 되는데 갑자기 막 싸워. 야 내가 그런 향수도 주고 너 차도 사주고 내나 돈값을 해야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길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요. 맞아요. 되게 그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이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것도 착각이다. 망상이다. 이것도 진짜 불멸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이제 인생이 계속 변곡점이 있잖아요. 변해가는데 사랑 또한 변해간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차는 것과 차이는 거는 동일한 사건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다를 뿐이지 일종의 어긋남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를 게 없다. 그 결별의 진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단지 그냥 시절 인연이 어긋난 탓이다. 시절 인연이라는 게 여기 이제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건들, 구체적인 사건들 때문에 헤어졌다기보다는 헤어질 때가 되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떠나보내면서 왜 자꾸 사건을 떠올리잖아요. 친구들하고도 뭐 헤어질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말을 잘못했나? 행동을 잘못했나?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여기 시절 인연에 대한 말로는 사건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헤어질 때가 되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공감하고 근데 이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봐요. 이 시절 인연을 그냥 우리가 헤겔에서 배웠던 정반합 마냥 마치 그냥 정해져 있는 것처럼만 사는 건 아니고 이 시절 인연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만드는 것 혹은 더 늘릴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본인 몫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절 인연이라는 건 맞다. 대신 뭐 예를 들어 1년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나의 오만으로 인해서 1개월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절 인연은 존재하는데 그 몫은 본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불가의 시절 인연에 대해서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서 엄청 공감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지는 건 진짜 이유가 없고 맞아. 사귈 때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친구로 지내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원래 그러잖아요. 헤어지고 나면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약이 되어서 순간 마음이 다 녹여지고 어느 순간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나면은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 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뭐 때문에 좋아했었을까?
이 사람을 폄하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느꼈었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거는 그 말했던 것처럼 시절 인연 때 그 시절 때 나를 뭔가 모르게 끌어들이는 그 물리학적인 강력, 그 나를 융합시키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좀 이 문장 보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의 감정이나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것들은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곳 어떤 영적인 것들은 이게 수면 아래에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물론 겉으로는 웃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일지라도 아래서는 어떤 감정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헤어질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쨌든 이 안에 그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분출해서 사건으로 터져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시절 인연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참 현명한 말입니다. 시절 진짜. 인연. 네, 집착할 수 없죠. 관계라는 게요. 그리고 태제의 세 번째, 네. 에로스는 쿵푸다. 이 쿵푸가 저번에 그 호모 쿵푸스에서도 그 몸으로 체득한다. 맞아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정말 공부가 필요하다. 왜냐면 공부는 나의 알매 크기, 내가 의심할 수 있는 능력들,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알매 크기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쪽에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그 이제 배움과 지식에 관하여라는 책에 나온 문장들인데 모든 관계는 훈련의 한 형태이며 모든 관계는 움직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저마다 새로운 배움을 필요로 합니다. 설사 결혼한 지 40년이나 되었고 부부간에 늘 편안하고 늘 한결같고 품위 있는 관계를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그 관계가 이미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순간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관계는 움직인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순간 끝난다. 그러니까 패턴화를 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건 진짜 인간이 성숙한다는 건 끊임없이 뭔가 배우고 자기의 그 기존의 그 행동이나 습관들을 고쳐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해가고 그러면 관계도 마찬가지로 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패턴화되는 순간 고정되는 거니까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 되게 보수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규칙을 만들고 맞아.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늘 가던 데만 가던 데 되고 가고 그리고 서로 같은 표현만 하고 맞아. 같은 형식으로 사는데 이게 되게 보수적이게 되잖아요. 맞네요. 근데 여기 나온 인용문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사랑의 그 열정, 그 온기가 다 고갈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이미지, 상징, 관념 같은 것들에 의존하여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걸 사랑이요 배려라고 착각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열정도 없이 죽은 것 정체된 관계를 만들 따름이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규정하잖아요. 판단하고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이런 거에 관심 있군요. 그럼 계속 그것만 추천해주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배울 게 없어요. 네. 그냥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딱 그 고정. 근데 실제 사람은 진짜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어떤 이미지, 상징, 관념에 가둬놓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사랑은 절대 사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 평생 가슴속에 은밀히 담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야말로 무지의 소치다. 맞습니다. 사랑을 야기하고 실천하는 욕망 자체가 사회적 배치의 산물이자 우주적인 본능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협소한 영역, 자그마한 영역에 갇혀서 가둬두는 한 절대로 상처와 연민, 동정 등의 그런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상처로부터 떠나고 싶다면, 동정과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땅히 배워야 한다. 사랑, 에로스적 본능은 단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외부와 맺는 모든 관계다. 이게 아까 말했던 제가 에리 프롬 말을 참 정리를 잘했다 싶은 게 그래요?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은 좀 읽다 보면 문장 자체가 좀 어려워요. 번역본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랑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냥 번역을 해드렸던 말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거고, 그쵸.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를 사랑할 수가 있다란 말을 해요. 네. 근데 잘 보면 우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맥락과 에릭 프롬의 주장으로 빌려서 보면 사랑의 기술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네. 우주는 사랑할 줄 모르고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사회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태도의 문제인데. 태도예요. 사랑은 태도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뭐 대상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든 너를 사랑하든 뭐 우주를 사랑하든 대상만 다를 뿐 사랑이라는 행위는 똑같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 태도는 계속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분열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사랑한다 그러고 되게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함부로 그러면 이게 분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또 웃고 있고 근데 그런 좀 일관성, 저는 그래서 늘 일관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삶의 그 태도의 일관성.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심지어 이 뭐랄까 제가 편의점에서도 그 돈을 줄 때도 돈이나 카드를 줄 때도 그냥 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손으로 있죠. 주는 사람도 있죠. 있고 네. 그냥 던지듯이 이렇게 꼭 있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돈을 줄 때도 오늘도 봤지만 두 손으로 공손히 줘요. 손님이 저야 뭐 항상 이렇게 두 손으로 하지만 손님이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진짜. 이건 근데 태도예요. 태도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느 장소 어딜 가도 어떤 물건을 만지고 어떤 사람을 대해도 항상 두 손으로 대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삶의 자세거든요. 자세. 저는 이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꼭 배워야 된다고 봐요.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예시를 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그 하나하나 이런 거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한테 예의 바르게,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는 행동, 업신여기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이 행동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진짜. 태도인 거예요. 자세이고.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로 바로 넘어가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사랑과 성에 대한 이란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연애 공화국이다라는 이제 챕터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인가? 그 사랑을 하는 현대인들의 사랑하는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보여주죠. 이제 하나는 선수, 연애 선수, 작업을 거는 선수. 또 하나는 순정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솔로 천국 커플족이라 해서 이제 맞습니다. 그 둘 다 그냥 그 싫어하면서 솔로를 찬양하는. 맞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 선수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 약간 스포츠 경기, 그 경쟁 모드처럼 목적 이렇게 갖고 하는데 이거 재밌는 문장이 연애라는 말 자체가 1920년대 생겼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오기는 해요. 러브 이러면서. 근데 러브라는 거는 일본식의 번역이다. 근데 고미수 작가님 사랑이 수많은 의미의 생산이 가능한 용어인데 연애라는 거는 남녀 사이의 이성적 관계라는 의미로만 압축된다. 그러게. 근대적 연애 개념으로 흡수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한없이 협소해진 것이다. 근데 이 연애 작업, 사랑 작업이란 뭐냐? 연애보다 더 의미가 축소되어 아주 특정한 방식의 연애 형태를 지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는 사람들은 아주 치밀한 계산과 잔머리를 수반해서 뭐 만나는 횟수, 스킨십의 진도까지 용의 주도하게 체크하고 검색한대요. 어떤 컨셉트로 접근할지, 어떤 멘트를 날릴지, 어떤 속옷을 입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흔히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클럽 가서 여자 어떻게 꼬실 거냐 이런 거예요. 작업 어떻게 그 길거리에서 헌팅 같은 거 그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런 스킬적인 거죠. 테크닉적인 거. 동물적으로 보면 약간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공작새가 날개 펼치듯이 각각의 방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믹스 작가님은 2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선수들의 특징은 자기가 연애와 인생살이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가장 멍청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다. 온갖 잔머리를 굴리느라 자신의 원초적 욕망을 다 거세시켜버린 탓이다. 그리고 29페이지에서는 중요한 건 그 모든 경기 패턴이 똑같다는 거다. 맞아요. 7번, 8번 하든 다 똑같고 몇 명과 동시다발적으로 하든 그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몇 명을 사귀었다. 뭐 여자들 몇 명하고 잤다. 이런 걸 자랑하듯이 또 강의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건 또 남자들은 대부분 그것도 남자들이 그런 게 관심 있어서 그런 거 막 배우러 이제 수강 같은. 그렇죠. 웃기는 거죠. 그리고 저도 남자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와 제 경험도 빗대어 보면 그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사람 혹은 여자분께서 봤을 때 나보다 뭐 더 능력 있고 뭐 잘생긴 사람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고 나면 이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한 억압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약간 성취욕이죠. 이거 봐라, 사진 봐라, 이렇게 예쁘다. 근데 단순합니다. 아주 쉬운 예시로 내가 뭐 5억짜리의 외제차를 사 버렸어요. 성취욕으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잠깐 정말 빛나 보이겠죠. 막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갚지 못해요. 대출을. 그러면은 그건 나한테 또 독이 되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연애할 때도 보면은 자기 뭐 여자친구던가 남자친구 정말 예쁘다, 막 잘생겼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꼭 훗날에 다 자기한테 좀 타격이 와요. 그러니까 맞아. 냉정하지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밸런스가 외적인 것이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이 외모가 출중한데 한쪽이 외모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이 지성을 갖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가 또 맞죠. 냉정하지만 이거는 약간 동물적 섭리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특히나 남녀 모두가 우리가 외형적인 거에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게 막 우리 옛날에 그런 전설 속 신화던가 막 그런 것처럼 약간 뭐 사이렌 이런 것처럼 외형적인 거에 뭐 이런 거에 끌린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축복으로 다가오진 않는다. 전 그게 되게 공감 가더라고요. 이게 결국 그래서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고 여기도 더 비극적인 건 상대방도 나의 경쟁자도 다 선수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게 유유상종이라는 게 딱 맞는 케이스 같아요. 맞아요. 헌팅하는 그런 부류들은 항상 그런 헌팅을 좋아하고 헌팅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외로움에. 그러니까 자기가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외모를 쫓아서 만난 사람은 또 상대방도 외모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수준이 맞는 그런 비슷비슷한 성향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건 서로에게 또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외모가 솔직히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이고 철학이고 같은 방향을 가는 거고 이게 다른 건데 좀 본질을 못 보고 자꾸 그렇게 좀 그런 외모나 아니면 돈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가면 사람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철학 공부하면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 상대방이던가 이 세상을 단순한 외형이던가 뭔가 물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정신이다. 맞아. 이건 영혼이다. 맞아. 이데아다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에 자꾸 영향받다 보니까 맞아, 본질. 이 상대방을 어느 순간부터 데카르트 마냥 이건 외형이 과연 진짜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이 성형을 하면 이건 누굴까? 맞아. 그럼 이 사람의 본질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자가 검열이 되는 거죠. 맞아. 이거 도움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을 공부하면 연애에도 도움 많이 된다는 것도 저도 몸소 느낍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거는 그 선수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순정파는 또 좋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건 또. 순정파는 어떤 사람인가? 뭐 약간 사랑의 판타지를 꿈꾸는 사람들인 맞아요. 거죠. 네. 청순 가련한 여성, 터프하지만 자상한 남성, 애틋한 추억의 장소들, 우아한 배경음악, 닭살 돋는 대사들.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온갖 스릴과 서스펜스를 즐기고 막상 사랑을 확인한 다음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추억을
예전에 이제 아름다운 순간을 추억하거나 아니면 다시 언젠가 미래에 그런 일들이 또 찾아오기를 몽상하거나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다 순정파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 커진턴과 션자이라는 그 역할로 나온 영화인데 되게 유명합니다. 첫사랑 작품으로 고등학교 때 장면인데.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연애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화를 보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었던. 맞아. 그래서 그런 망상들이 막 커져가지고 막 갑자기 순정파가 되어서 너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나중에 어쩌다가 봤어요. 성인이 돼서. 그런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완전. 진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맞는 게 그 사람이 그때 만나서 좋은 거지.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를 다시 만나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좋은 그냥 우정의 관계가 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 영화를 보자마자 끝났었던 그 끌어오르는 감정 이런 거 진짜 없어요. 그건 그때에 좋았던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것을 순정파라고 내가 자꾸 각인시키면서 이것이 진짜야.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고미수 작가님 말은. 특히 이제 첫사랑을 못 잃어서 첫사랑을 재현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절대 재현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은 지금의 사랑의 패턴으로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좋아해야지 옛날 사람을 끄집어 와서 옛날 그 사람이 그랬지 이렇게 되면 서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진짜 시절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이 시절 인연을 자꾸 인간은 바뀌잖아요. 맞아요. 한 명이 바뀌는데 한 명은 안 바뀐다? 그러면은 이건 또 안 맞아요. 속도 자체가. 맞아. 그래서 어쨌든 헤어지는데 만약에 둘 다 자꾸 바뀌는 사람이면 이 시절 인연이 잘 맞는다면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전제가 나오는 게 인간은 자꾸 변한다. 이게 하나의 전제. 인간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지금 만나는 저도 이제 나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그 변화의 패턴에 우리가 맞게 가야 된다. 이게 흐름에 같이 타야 된다. 이런 게 시절 인연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제들이 공감이 가는 게 그 뭐 보통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왈가왈부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추구하는 쪽과 고미수 작가님은 변한다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니체에 대한 인용구도 되게 많이 나와요. 니체도 계속 변한다라는 주의고 니체가 또 좋아했었던 철학자가 저희 예전에 배웠던 헤라클레이토스 만물은 유전한다라고 했잖아요. 만물은 변한다. 근데 만물은 변한다. 근데 니체도 만물은 계속 변한다. 네. 저희랑 고미수 작가님도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맞아요. 인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솔로 천국, 커플 지옥. 그러니까 이제 솔로를 찬양하고 커플이라는 것은 매우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죠. 비혼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근데 이제 뭐 보통 명분이 뭐 공부가 더 재밌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결국 좋은 삶의 영역에서 사랑은 쏙 빼놓은 셈이다. 여기는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일 약간 그 뜨끔했었던. 그래요? 제 말이었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만나야 될까? 맞아. 그리고 이런 생각과 난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뱉다 보니까 벌써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잘 봐보면 그것도 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탓이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뭐 연애를 해야 된다 아니면 말아야 된다, 연애는 때가 있다 아니다 이런 말이 많지만 저는 그냥 그 자체도 다 열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애는 물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변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비혼으로 뭐 죽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 둘 다 틀려.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 맞아요. 그거 공감해요. 솔직히 저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진짜 나하고 뭔가 맞으면 결혼을 하겠지. 근데 뭔가 시절 인연이 자꾸 엇갈려서 못 만나면 결혼 못 하겠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솔로에 참여하는 분들을 이제 고미숙 작가님이 좀 많이 비판하시는 게 겉으론 의연한 척하지만 내적으로 상당한 결핍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부분의 솔로들은 야식 혹은 야동을 탐한다. 그 이유가 외로움의 신체적 표상으로 정신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 몸적 반응이 허기래요, 허기. 그래서 그 야동을 보거나 야식을
축내거나 이런 근데 몸을 망친다. 뭐 이것도 공감이 가는 저도 부분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만약 그 결핍이라면 근데 이게 결핍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로워서 이제 뭐 그런 외적으로 야식을 먹는다든지 야동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길로 이렇게 쫙 빠지는데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나는 외로우면 안 탄다. 결핍이 없다. 그럼 건강한 거죠. 강인한 건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네. 그 선수, 순정파 그리고 커플에 대한 뭐 맹목적인 불신.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종류의 사랑을 그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오, 사랑을 공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사랑의 기술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고미숙 작가님이 조언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윤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원초적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윤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보통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윤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생명력, 나의 삶의 원동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제대로 배우는 것이 오직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남녀의 두 커플의 그 한 커플의 그 연애로 이제 이 책에 쓰여지긴 했지만 저는 좀 더 확장해서 이거 공동체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공동체 생활했기 때문에 이 맥락으로 따지면 이제 고민석 작가님 어쨌든 연애를 하면 좋고 서로 살릴 수 있고 이런 취지인데 저는 더 이제 아울러서 뭐 사람이 관계라는 게 연애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 관계도 있고 공동체 어떻게 보면 제일 넓은 단위가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홀로 살 수는 없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 함께 더불어 숲을 이뤄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코민주의. 그렇죠. 공동체주의 그런 거죠. 그래서 호모에로스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터득해야 할 제1초식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망상 기제를 낱낱이 파악할 것. 망상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미 망상을 많이 갖고 있었고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독한 이분법들이라고 나오는데 좀 러프하게 바로 가볼게요. 네. 시간을 좀 단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정과 냉소의 사례를 소설에도 가져오죠. 가져와서 근데 이제 순정과 냉소는 한마디로 그 자의식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은 억수로 많다. 하지만 그 생각이라는 게 상대 여성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감정에 대한 분석이다. 이런 거 행위로서의 연애는 없고 연애에 대한 담론, 그 썰만 난무한다. 그렇죠. 이런 게 근대 도시인의 전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편의점에 있다 보면 여자 손님들이 가끔씩 오잖아요. 네. 저랑 비슷하거나 좀 예쁘신 분들 오면 혼자 망상에 빠져서 그냥 대화 한마디 못하면서 그냥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다 그런 기제가 있죠. 그러니까요. 41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 자의식은 문명의 저주다. 타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가면 순정이 과잉이라면 냉소는 과소다. 아주 다르게 보이지만 둘은 깊이 상통한다. 이제 순정파는 사랑에 올인을 하는 일방통행이고 냉소는 자기 안에 웅크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다 문제가 뭐냐면 결국 대상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안에 갇혀서 그러니까 결국에 소통하고 뭔가 좀 구체적인 현실에서 뭔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가 이제 쿨하거나 미치거나 선수 아니면 스토커라는 게 나오는데 뭐 쿨한 연애라는 게 정말 언제부터 대중화가 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속내를 따져보면 자의식과 두려움으로 똘똘 뭉쳐있는 셈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쿨한 연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것이 바로 쇼핑몰의 경제적 토대다. 맞아. 이들의 연애는 쇼핑의 루트와 분리될 수가 없는 까닭이다. 근데 이것도 공감해요. 우리가 흔히 맛집이라고 하는 거, 맞아. 그리고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것도 다 봐보면 상권이에요. 완전 상권.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커플들이 연애 패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아니 따지고 보면 진짜 뭐 극장 가서 영화 보고 아니면 맛집 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좀 괜찮은 그 장소 있으면 이제 돌아다니고
이게 솔직히 다잖아요, 패턴이. 맞아요. 할 게 사실 되게 많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보면 뭐 등산도 가보고, 그러니까요. 사진 찍으러 어디를 가보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니면 전시회를 같이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이럴 수 되게 다양한데 할 게 많은데 돌이켜 보면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는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쵸. 생각이 다 다른데 왜 다 똑같이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A가 B로 바뀌어도 똑같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는 게 44쪽이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다. 충동과 열정을 혼동하는 경향 하면서 충동이란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늘 중독적 상태로 치닫는 힘이다. 나에게 엄청난 쾌락을 주긴 하지만 그 원인은 늘 외부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노예적으로 끄달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게 그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게임, 도박 같은 걸로 떠올리면 된대요. 충동은. 반면에 열정은 뭐냐면 정확히 그 반대의 벡터를 지닌다. 아무리 뜨겁게 솟구친다 해도 삶의 의지와 연동되어 있다. 그러므로 절대 중독되지 않는다. 충동이 존재 전체를 불안으로 요동치게 한다면 열정은 유례없는 평온을 선사한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충동과 열정으로 나눠놨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충동에 많이 좀 노예적으로 끌려다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뭐 웹툰 게임이라든지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중독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사랑을 할 때도 그 충동이 항상 좀 노예가 돼서 열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독력이 강하죠. 예. 그 밑에 이제 하단에 나오는 그 문장이 이거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원래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혹은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처음에 썸을 탔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설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릭 프롬 말은 이 설레는 감정이 사랑할 때, 연애할 때 계속 일어나면 그거 정신 분석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 그 상태가 지속되면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감정이 컸다, 자꾸 더 커진다라고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입증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의 능력이 길러지면 설레임이 덜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저도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되게 많이 느껴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처음 만날 때 좀 덜 설레긴 해요. 예전보다. 근데 그 아까 말했던 최초의 감정, 뭐 썸이던가 아니면 예전에 진짜 뭐 정말 초반기, 연애 초반기의 그 감정이 그대로 간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아니 뭐 가끔 이제 자기는 결혼한 지 한 2-30년 된 부부가 자기는 아직도 아내를 봐도 설렌다 이런 말을 하지만 솔직히 다를 거예요. 아마 그 강도가. 그렇죠. 그 처음하고는 또 다르죠. 마음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늘 항상 설레면 그 사람이 막 심장이 뛰어서 어떻게 살겠어. 그분들은 그 첫 번째 만났었을 때 그 설렘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설렘을 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게 진짜 건강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충동과 열정의 정렬의 차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분명한 건 충동이 잦아들어야만 열정이 수년이 타오를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동은 저는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아까 중독의 사례로. 열정이 뭘까?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 것 같아요. 열정.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의 열정. 나를 여기도 보면 유례없는 평온을 준다. 그리고 불안으로 요동치지 않게 하고 중독되지도 않는다. 열정은 나의 생명력을 북돋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랑을 내가 아직 안 해봐서 그런가? 이건 경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러프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문단은 그 사랑과 섹스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건데 핵심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성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체 검열 시스템처럼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이거 성정치학적인 그러니까 정치를 이용한 인용이다.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 윤리도 있고 인구론, 임상의학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성욕을 자꾸 억제할수록 사랑이 타락해버린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인식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배후 세력 두 개는 첫 번째는 민족주의 혹은 국가 경쟁력 맞아요.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혼전순결 같은 거죠. 아직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의식이 강해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크를 탔냐면 처음엔
그러니까 성스러운 척하는 거죠. 저는 원래 이런 문화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섹스를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람이 그건 거룩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게 죄인 거죠, 죄. 말 그대로 죄. 그럼 수행자잖아요, 진짜. 근데 실제 저는 솔직히 이제 되게 뭐랄까 우리의 생애 충동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또 젊은 나이에. 근데 이걸 막 참고 살다가 어쨌든 막 누르면 또 언젠간 또 터지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든지. 이게 누르고 살다가 이제 그게 이제 한 20대 정도 와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그래서 아니야 나는 섹스가 좋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아니 바뀌는 이게 사람이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렇죠. 나는 되게 성스러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나는 섹스에 미칠 거야. 근데 그때 야동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친 거예요. 사람이 진짜 난 그때 당시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진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예전 과거 시대에는 네. 피임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콘돔이 그래서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좀 못하게 장려시켰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현대 시대에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현대 시대는 피임 기구도 얼마나 많고 그 제도가 얼마나 괜찮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뭐 검문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나와 사랑을 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거에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방종하는 것도 안 좋지만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진짜 뭐 사랑을 이데아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는 차거나 차이거나인데 뭐 두 가지 유형이다. 차거나 차이거나. 찼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꼭 뭐 의기양양한데 차있던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좀 되게 창피하다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절 인연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보다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 즉 어떠한 시공간적 배치 속에서 이 사랑의 감정이 생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다.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저는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엔 야 언제 만났냐 그 사람 어디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이건 공간과 시간이 중요하다는 배치가 중요하다는 건데. 공감해요. 근데 이게 시공간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시공간이 중요하다는 건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윤님을 만난 게 독서 모임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전 떳떳하기도 하고 또 좀 자랑스럽기도 해요. 만약 윤님이 여자였으면 이런 식으로 서로 만약에 뭔가 사귄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뭐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래도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이게 약간 삐딱하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왜 거기서 만났냐고 좀 이게 그러니까 배치가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장소에 내가 갔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 맞아요. 뭔 말인지 공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공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과 그 우리가 어디서 만났던 공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절 인연이 안 맞는다면 그 시공간의 배치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 좀 배치를 항상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성을 찾고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공간. 저는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 페이스북에서 연인을 만들려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예전에는 뭐 버디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신저로 네. 만난다든지. 근데 이게 항상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게 맨날 동일한 패턴으로. 근데 그런 패턴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나서 뭐 좀 잘 되는 케이스도 드물 물론 우연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게 좀 반성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 상대방이 정말 못나고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복수의 칼을 갈기 전에 나한테 질문하라. 나의 어떤 성향이 그런 대상을 욕망하도록 유도했는가. 맞아요.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녀 사이에 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멜로의 대표적인 공식 흐름 패턴. 이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과 우정의 차이를 견뎌내기가 힘들어서다. 그럼 왜 이게 생기냐? 배타적 소유다. 사랑을 존재를 통째로 차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정은 그런 식의 독과점을 지향하지 않는 것. 이 결과적으로 이건 뭐 아니면 도죠. 사랑은 소유하는 거고 우정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편화, 그러니까 같이 나누는 거고. 이게 바로 이분법이다. 이런 양분법은 차거나 차이거나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긋나게 되더라도 우정을 통해서 그 열망을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도 경험담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요. 지금 맞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해요. 정말 행복하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 친구 관계로 지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고민 있을 때 서로 나누고 이러는데 좋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서로 미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우정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또 서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서로가 네. 남녀 사이가 고마운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 또 와닿았던 지점이 51쪽에 그런 거 있어요. 아까랑 맥락이 비슷한데 상대가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바람둥이를 만났다, 그 사람이 날 찾다, 그러면 상대를 비난하기 이전에 그런 상대에 꽂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내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욕망했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패턴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패턴 오늘의 이제 저쪽에 중요 단어 중에 하나일 텐데 사랑은 패턴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패턴으로 만났던 사람, 그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항상 똑같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자기의 질곡이기도 한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저의 연애관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여성을 이성한테 접근했는지 그런 걸 좀 계속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난 왜 그랬지?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건강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을 찾아가고 근데 왜 그랬을까? 동일한 패턴이 왜 반복될까? 자신을 망가뜨리는 상대한테만 끌리는 경우 이런 케이스 저도 좀 주변에 많이 봐서 어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그러니까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전 재혼하기 전에 그 아내분과 지금의 그 재혼한 이후의 아내분이 얼굴만 다르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 꼭 있죠. 진짜 똑같아요. 불같고 뭔가 되게 거친. 근데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되게 괴롭고 힘든데 자기는 또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사람이 안 변하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좀 자기 패턴을 분석하고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한 거죠. 기술을 연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좀 절실히 깨닫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 잘못된 사랑의 패턴을 반복하다가는 진짜 후회하겠다. 요번에 좀 바꾸자.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마다 성숙의 지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윤님은 연애에 있어서 성숙한 연애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저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분야별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근데 확실히 연애 이성 간의 교제에 있어서 지금 좀 어색하고 좀 항상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수준? 그래서 많이 배워야겠다.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윤님한테 연애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 저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 이번 계기로 사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 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님이 연애 안 해도 돼. 이렇게 비혼으로 살 거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까도 썼던 감정이긴 한데. 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삶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굳이 그랬는데 고명수 작가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여기다가 더 플러스를 얻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다.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게끔 그렇죠.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매칭 프로그램처럼 연애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지. 지금의 삶에서 같이 플러스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진짜 맹목적으로
진짜 거칠게 말해서 나는 섹스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욕망을 채우는 거야. 아니면 나는 외로우니까 당장 안 외로웠으면 좋겠어. 대화 상대가 필요해.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이거는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하고 그냥 쓸모 없어지면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원인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연애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보죠. 나머지 챕터는 그냥 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시간이 벌써 1시간 정도가 거의 돼서 야 이거 시간 조절하기 어렵네. 네, 저희가 좀 더 프로같이 끊어야 되는데 그냥 챕터만 읽을게요. 그러면 아니면 제가 저 중요한 문장들 위주로만 해도 되겠네.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하는 챕터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중요한 문장 있으면 뭐 제가 57쪽에 저는 시절 인연이란 공통의 리듬을 구성하게 된 특정한 시간대를 뜻한다. 그게 두 사람이 공통의 리듬을 타는 거. 이 부분도 좀 묵상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공통의 리듬을 탄다는 게 뭘까? 최소한 방향이나 시선이 같아야 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짝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같은 맞습니다. 흐름을 탔다. 저는 60쪽에 이제 사랑을 확인할 때 과격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렇게 겪는 것 이런 것이 사랑과 비례한다라고 보는 관념이 있다. 근데 이거는 멜로드라마에서 만든 관념이다. 맞아. 근데 이거는 죽음으로 이끄는 방법들이다. 죽음의 찬미. 이거는 또 일종의 허무주의가 된다. 맞아, 그리고 전도망상을 일어나게 한다. 사랑이란 건 슬픔을 딛고 쟁취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슬픔을 이겨내고 슬픔이랑 관계없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꼭 슬퍼야만 저 사랑이 될 것 같은. 그쵸. 근데 솔직히 스토리적으로 그냥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넣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짜 미디어에 주입당한 관념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특히 사랑, 연애에 대해서 연애를 드라마로 배웠으니까. 맞아요. 그거 이제 일단 깨부수는 게 깨야 된다. 오만과 편견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62페이지에 이제 미덕과 불운이라는 게 나오는데 미덕의 불운 이게 이 한 문장은 좀 읽어볼게요. 어떤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상화해서 스스로 복종하는 노예가 된다. 어떤 이는 사랑이라는 명목을 갖고 그 대상을 구속해서 노예로 삼는다. 이러한 구속은 희생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뒤집어쓰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영예를 얻기도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노예가 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서로 노예가 되는. 이게 다 쓸데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65페이지 봐보면 이제 추억과 몽상 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추억 아니면 몽상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첫사랑 특히 이런 거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라. 그리고 이제 69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랑엔 공부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에리프롬 문장은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난 사랑스러워지는가라는 문제만 갖고 있다. 이거 진짜 공감 가는. 저도 이제 사랑을 받을 생각만 했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줄 수 있을까 이건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은 분명 예기치 못한 열정과 충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만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책처럼 결국 아무리 순수한 척, 순정파인 척 해봤자 애정 표현, 그런 매뉴얼적인 애정 표현은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하수인이다. 맞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맥락이 유치할수록 그럼 진실한 사랑이냐? 우리가 유치하게 막 내가 더 사랑해, 내가 1000배 사랑해, 10,000배 사랑해, 나 너 없으면 죽어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로 헤어짐으로 인해서 동정이나 연민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너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하는 말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안정감, 진통제만 줄 뿐 다시 강해지게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동정이나 연민이 진짜 우리가 뭐 그냥 그 사람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더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 패턴을 반복하게끔. 맞아요. 그리고 74쪽에 전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사람은 평생 단 하나의 병만을 앓는데요. 그 신체적으로 약한 그 고리를 통해서 병들이 다양하게 변주된다는 거죠. 근데 연애도 사람은 평생 단 한 종류의 연애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봤어요. 근데 아까 이게
패턴에 대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항상 그 재혼했는데 그 똑같은 여자로 또 만나고 비슷한 부류에.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근데 이 패턴을 깨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패턴이라는 건 운명이거든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많이 스스로에 대한 나는 왜 자꾸 그런 여자한테 끌리지? 왜 자꾸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그걸 진짜 알지 못하면 그 운명대로 살다 죽는 것 같아요. 후회하고. 혹시 몰라서 전제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그 사랑의 기술과 제가 말하는 기술은 막 흔히 말하는 테크닉 이런 게 그게 아니고요. 진짜 아니 공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공부죠, 공부. 공부죠. 그리고 악기 같은 것도 기술이에요. 악기를 진짜? 연주할 줄 아는 기술이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사랑도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과 욕망은 서로 모순 관계냐? 이거 아주 편견이다. 지성의 사람은 에로스적 열정이 박약하고 에로스가 왕성하려면 지성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관념 아주 쓸데없다. 맞아요. 이런 유치한 생각들 일종의 발달 장애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는 뭐 혁명의 걸림돌 이런 게 나오고 80페이지 사랑, 삶을 망각하다 권태 아니면 변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과 삶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랑과 삶의 단절 이런 구분이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고 연애하게 되는 순간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연애를 이게. 시작하면 주변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그거 진짜 그런 여성분들이 전에 있다고 들었어요.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제 주변에 열에 한 6, 7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뭐 소유욕이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온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자기 삶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이 그러니까 자기 직장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관계도 친구들과 관계도 열심히 하면서 거의 그렇죠. 플러스 해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상대들한테 말하는 게 당신이 나를 1순위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날 사랑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에리 프롬 말과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회만큼 우주를 사랑하면 이게 사랑의 태도잖아요. 네. 이 태도만큼만 사랑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과잉시켜버리거나 이거를 한쪽으로만 몰입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나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 사람만 사랑을 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너지면 내 사랑은 완전 박살이 나는 거예요. 맞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내 삶을 살아가는 상태에서. 그렇죠. 저도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저도 이제 이게 뭐랄까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저는 이제 내 삶이 구원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만 나는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아도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 인생은 활짝 피는 거야. 이게 대상 자꾸 그렇게 봤던 건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돼. 맞아요. 네, 내가 잘 살아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으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딱 그죠? 시절 인연으로 찾아오죠.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쵸.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사멸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라는 배경을 망각한 채 오로지 서로에게 몰입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지양하라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1부 끝났나요? 마무리가 됩니다. 네. 바로 이제 2부로 저희가 넘어갈 건데요. 네. 끊고 나서 2부는 이제 청춘의 덫, 국가와 학교, 가족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챕터고요. 네. 이제 1부의 내용들과 일치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부 때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들 데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